자, 이번 편에는 비주얼 세팅에서 앤모스피어랑 캡처를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앤모스피어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분위기, 여기 이제 렌더링 되는 창의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화이트 백그라운드라고 맨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관에서 한번 볼게요. 외관에서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갈 거냐, 지금 자연 풍광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연 풍광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한번 체크해 보면 뒷 배경이 전부 다 화이트로 나오는 거, 바닥도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화이트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배경을 보통 V-Ray 같은 거나 렌더링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 외관 같은 경우에 배경을 이제 어, 렌더 건 다음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리터칭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해서 채널 값을 줘서 따내기 편하게 할 때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안 그럴 때 뭐 배경까지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서 체크를 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이트 백그라운드 그래서 중요해요. 리터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저장을 하죠. 두 가지를 같이 저장해서 화이트로 했다가 하나, 화이트 없이 하나 해놓은 다음에 이제 리터칭을 할 때 포토샵에 와서 좀 활용도가 높게끔 작업할 때 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팁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어차피 보정을 좀 해주고 리터칭을 해야 될 때 화이트 같은 코드에서 화이트 하나 또는 배경 있는 그 상태로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편합니다. 체크를 두 가지를 렌더링 건 다음에 그걸 이제 포토샵으로 리터칭을 하면 편하겠죠. 자, 포그라고 있습니다. 포그는 외관에서 보통 이제 앤모스피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관에 좀 많이 치중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포그, 안개죠, 안개. 안개를 얼만큼 할 거냐, 인텐시티 강도, 안개의 강도겠죠. 안개의 강도를 올리면 이렇게 전체가 안개가 끼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개의 높이. 높이는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안개가 깔리느냐, 아니면 높이가 더 깊이가 깊어지느냐, 이제 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안개가 끼느냐겠죠. 안개가 바닥에 깔리니까 높낮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로 올리게 되면 위에까지 끼고 쭉 내리면 바닥에만 깔리고, 자,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개는. 자, 그래서 안개를 사용 안 할 때는 0으로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안개 값이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루미네이션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 챕터는 조명이에요. 조명인데 이게 엔스케이프는 자연의 대기, 뭐 인공조명 달기 전까지는 이제 대기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쉽게 말해서 썬라이트, 그러니까 바깥에 조명이 있는데 조명의 썬라이트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제 그걸 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썬라이트의 밝기, 그래서 얘는 태양광의 밝기를 더 심하게, 강하게, 약하게 아래로 내리면 하늘빛만 있고 태양광은 없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주게 되면 이제 태양광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기본값에서 두고서 조절을 하면 돼요. 리셋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주고, 스케치업에서 선라이트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연동은 되겠죠. 1월이냐 3월이냐 이제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정오냐 낮이냐에 따라 틀리겠죠. 아침에 해 뜰 무렵, 그 다음에 빗줄기가 들어와서 여름, 봄, 그 다음에 여기 sunlight는 난 강하게 하고 싶어요, 약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sunlight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리셋은 80% 정도 두면 되고요. 이 정도에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선라이트, 그 다음에 나이트는 뭐냐면 밤을 연출했을 때 밤하늘에 조명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의 브라이트네스, 빛이 도시도 그렇지만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밤이지만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밤에 하늘이 꼭 달빛도 있고 어두운 건 아니니까 그걸 조절하는 건데, 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밤이다. 어, 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겨울, 다음에 나이트 스카이 값을 갖다가 조절 한번 해볼게요. 많이 차이가 안 나네. 별로 차이 안 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스케치업에 싱크가 걸려 있어서 스케치업에서 최대 올려도 지금 4시 PM이 되기 때문에 일몰 전후로 되기 때문에 해질 무렵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스카이를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하려면 쉬프트 키 누르고 시간대 마우스의 오른쪽부터 누르면 시간이 바뀐다고 했죠.
쭉 시계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거 보시고 쭉 움직여서 17시 뭐 한밤중이니까 한 20, 30 정도 이렇게 볼게요. 한밤중 연출을 했습니다. 한밤중 연출을 했는데 한밤중에서 얘가 밤의 강도가 낮춰지면 한밤중에 아예 불빛이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는 밤하늘의 밝기, 그러니까 밤이지만 달빛도 있고 좀 해서 은은하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조정하는 게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기본값 두면 됩니다. 기본값 정도 한낮 정도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섀도우 샤프니스라고 있는데 그 포토샵처럼 똑같아요. 샤프니스, 그러니까 그림자지는 섀도우, 그림자지는 윤곽에서 그림자 윤곽이 얼만큼 깔끔하게 떨어질 거냐 퍼질 거냐를 결정하는 게 섀도우 샤프니스입니다. 얘도 뭐 의외로 브랜드 돌릴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섀도우 샤프니스. 그래서 보게 되면 기본값이 50% 정도 되는데 쭉 올려볼게요. 그림자 모양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자 보면 그림자 윤곽이 선명하게 끝날 수 있고 얘를 낮추면 퍼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100% 올리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둬요. 50% 정도 두는데 그 때에 따라서 내가 그림자를 윤곽을 확실하게 두고 싶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 윤곽이 선명하게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100%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적당히 좀 올리거나 아래로 퍼지게 만들거나, 보통 외관 같은데 할 때 실내에서 선명하게 그림자가 태양빛이 들어올 때는 약간 올려주고 평상시 할 때는 50% 리셋 정도 두면 가능합니다. 일단 문 사이즈라고 해서 이건 별로 쓰이진 않는데 달이 떴을 때 얘기예요. 달이 떴을 때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달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밤하늘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다시 밤으로 가겠습니다. 자, 밤하늘이 나타나고 여기 달이 잡혔네요. 달을 하나 잡아주면 돼. 시간대 변경을 해서 달을 하나 잡았고요. 달에서 문 사이즈를 크게 하면 달이 커지고 작아지고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일부러 연출해주는 토끼가 방학 찍는 거 아니면 이렇게 키우게 해서 둘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이것도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긴 하는데 달은 뜨게 할 수 있다. 달의 모습 이렇게 뜨겠죠. 시간대별로 달이 사라지고 뜨고 차이를 문 사이즈로 조절하면 된다. 이게 뭐 일부러 연출해 주려고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있나 싶어요. 그래서 달이 있긴 하다. 자, 기본값 사이즈 주겠습니다. 다시 나주로 가서 기본값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자, 달 사이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Artificial Light Brightness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이따가 조명 설명을 다음 편에 해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Artificial Light Brightness는 뭐냐면 Artificial 인공 라이팅, 그러니까 Artificial 라이팅이 인공 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IS 파일이라든가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옴니 라이팅, 인공적으로 조명을 단 것들에 대한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퍼진 강도라든가 이거 연출해 줄 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값 100값에서 올렸다 낮췄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라. 별 500개짜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내부 컷으로 가서 이거는 이따 다음 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조명 알려드릴 때 하긴 할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먼저 달고 조명은 이렇게 값들이 나와 있는데 조명에서 조명을 연출을 한번 달아줘 볼게요. 지금은 그냥 명광으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명광의 조명을 하나 달았고요. 조금 어둡게 해줘야지 조명이 보이게 편하니까 조금 밤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 조명을 하나 단 게 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위치 조명을 단 거죠. 자, 이 위치 조명을 단 겁니다.
조명이 떨어지는데, 자, 이 밝기값을 조절을 해서 여기서 조명의 밝기값을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연출을 해주는데 이 조명의 밝기값으로 되는 거랑 상관없이 얘는 이 조명을 인공 조명을 달았을 때 떨어지는 면이나 전체적으로 얼만큼 빛을 밝게 떨어지게 하겠느냐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아티피셜을 올려주면, 자, 조명은 같은 밝기값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면적이 빛이 밝아지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약해졌다가 밝아졌다. 그러니까 조명 자체에 있는 파워값에서 밝기가 아니고 빛이 얼만큼 입자가 많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거를 조절하는 게 이 브라이트니스예요. 그래서 기본값을 두면 100인데 100이 은근히 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명 한없이 밝게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밝은데 여기 떨어지는 빛은 약하죠. 이 떨어지는 빛이랑 밝기 값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데 하고 시작하는 부분, 시작하는 붉기는 이 정도 됐으니까 조명의 파워 값은 이 정도 두면 되는데 떨어지는 빛의 영향은 없다. 100값을 두면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얘를 올려주는 게 맞겠죠. 당연히 여기서 빛에 떨어지는, 인공 조명에 떨어지는 밝기 값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티피셜이니까 얘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얘를 올려주게 되면 적당히 아래도 떨어지는 빛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조명을 여러 개 달아도 너무 조명을 밝게만 해서 연출해 줄 수가 없으니까 얘를 조정해서 조명에 어느 정도 연출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조명 단 것들 이렇게 같이 영향돼서 빛 플레어 효과 이렇게 드는 거 볼 겁니다. 아까 보면 여기 임팩트 효과 있었죠. 렌즈 플레어가 너무 세니까 낮춰주면 되고요. 그다음 블룸이라고 해서 빛 퍼짐 이것도 좀 낮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밝을 수가 없으니까 좀 낮춰주면 됩니다. 모션도 좀 낮춰주고, 자, 이런 작업들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하게 되죠.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자, 지금 요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기본 값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조명은 일단 지워줄게요. 조명을 지워줄 거고 다시 외관으로 가서, 그 앰모스피어가 중요해요. 연출을 전부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앰모스피어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아래 보면 뭐 이제 호리진이라고 해서 뭐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배경이에요. 배경에 기본적으로 저 위에 보게 되면 대지가 그냥 수평면에 화이트 그라운드죠. 바닥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그라운드를 어떻게 세팅하게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쭉 뜹니다. 여러 가지가 뚝 뜨는데, 자, 클리어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 나는 바닥이, 땅이 쉽게 말해서 그라운드가 없어도 블랙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클리어고요. 보통은 여기서 화이트 그라운드가 기본 세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배경을 자연처럼 만들고 싶어. 그럼 포레스트 하면 이제 자연 배경이랑 합성이 되죠. 배경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변 배경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컨스트럭션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주변에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해서 주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주변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3D로 만들 수 없으니까 배경을 렌더링 걸기 전에 만들어 주는 건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타운, 그러면 뭐 도시 같은 주택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시티도 얼반 이제 하면 이제 먼 배경, 먼 도시 배경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큐브 하면 주변은 깨끗하게 그냥 너무 실사 같지 않은 배경으로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360도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들어주는 옵션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배경을 했을 때는 아래 보면 노테이션이 같이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가 배경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에서 내 건물에 위치하고 같이 보여줄 만한 건물이 있으면 로테이션에서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연 배경을 한 것도 역시 로테이션 해갖고 배경을 돌려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로테이션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360도 이미지를 어떻게 배열하는지 설정하는 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빠진 거는 이건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스카이박스라고 있어요. 얘도 역시 스케치업 V-Ray, 뭐 맥스 V-Ray처럼 똑같이 렌더링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HDR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저번에 뭐 제 채널에 이제 V-Ray 설정이나 뭐 트윈모션 있으니까 보시면 알 텐데 보통 렌더링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미지를 조명 입자로 구성을 해서 배경광을 만들어주는 게 HDRI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파노라마 이미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걸 지원하는데 큐브 그러니까 전개도처럼 된 거랑 파노라마 이미지처럼 된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스카이박스를 클릭하면 이미지 경로가 나타나고 여기를 폴더를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HDR 파일을 입히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사이트가 뭐 실내가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파일 HDR을 적용하는 챕터가 이제 스카이박스라는 곳이다. 자,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샘플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소개에도 enscape 홈페이지에 가면 기본적으로 HDR 파일을 몇 가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 그걸 무료로 지원하는데도 링크를 걸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서 경로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자, HDR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파노라마 형태로 된 것도 있고 큐브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자, 큐브 형태라는 건 이렇게 십자 크로스가 되어 있는 거죠. 확장자는 HD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누르게 되면 그 배경의 이미지가 여기 적용이 되게 됩니다. 파노라마 이미지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럼 그게 단순한 배경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갖고 있는 밝기값, 이미지가 갖고 있는 밝기값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분위기의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반사하고.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이미지니까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라는 것들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V-Ray에서도 얘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광이랑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brightness point as sun direction, 그러니까 태양광이 있는 위치까지 같이 쓰겠느냐? 그러면 같이 체크하면 기본 조명의 태양 위치까지 같이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기본값 두면 되고 밝기값 조절을 해서 얼만큼 조명 밝기를 적용할 건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밝기 하면 이렇게 배경이랑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얘도 다른 이미지네요. 이렇게 두면 자, 하늘 이미지가 들어와서 배경 깨끗한 하늘 이미지에 바닷가 있는 배경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단순한 이미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보통 퀄리티를 높일 때 많이 써요. 이렇게 배경하면 실제 배경에 사진 이미지가 깔리는 거기 때문에 조명까지 같이 연출이 돼서 충분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보통 V-Ray 돌 때도 얘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대기광까지 같이 연출해줘서 반사까지 같이 들어갈 때는 간혹 씁니다. 세부적으로 그 조명을 세팅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잘 연출되면 사실적인 효과는 훨씬 높기 때문에 트윈모션이나 루미온에서도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하늘의 로테이션 이미지 위치 잡아주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밝기도 조절을 해주고 자,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원하는 대로 되고요. 사진이 갖고 있는 선라이트의 위치 값을 따라서 빛이 연출되겠다. 그러면 얘는 브라이트니스 포인트를 체크해줘야지만 같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박스는 잘 써요. 매번 쓰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옵션을 한번 체크해 봤고요. 뺄 때는 쉴텅 버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처럼 화이트 그라운드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백그라운드까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아래 부분 있는 것들은 뭐냐면 크라우드라고 해서 구름입니다. 구름.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이랑 마찬가지죠. 바깥에 있는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연출들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을 하면 지금 뭐 density 그 다음에 뭐 우리 보통 버라이트라고 하죠. 버라이트 쇼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구름의 모양이 다 이제 항목 자체가 구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구름에 관련돼서 어떻게 연출해 주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보면 먼저 density는 뭐냐면 density는 밀도예요. 구름이 얼만큼 꽉 차 있느냐. 그래서 기본값 50인데 이걸 올려주면 구름이 더 커지고 꽉 차고 밀도가 약해지고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요. 권온이라고 해서 맨 위에 보이는 게 바깥에 조금만 구름들이 총총이 양대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걸 권온이라고 하고요. 보통 어, 영어로 얘기할 때 시리어스라고 해서 여기 시리어스라고 아마 있을 텐데 시리어스 어마운트라고 해서 이게 잔잔하게 퍼지는 구름 얘기고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걸 크라우드라고 하죠. 큰 구름. 자, 큰 구름의 양의 밀도를 조절하는 게 덴시티다. 꽉 차면 비 오는 날씨, 그다음 줄이면 맑은 날씨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덴시티에서 기본 크라우드, 뭉게구름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버라이트는 뭐냐면 구름의 종류를 얼만큼 다양하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놀리시면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구름의 종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이냐, 다양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조그만 구름부터 큰 구름까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줄이면 양이 줄어드는 걸 보겠죠. 버라이티는 그 양의, 구름의 양의, 뭉게구름의 양을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릴 때는 땡땡이 눌러서 리셋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구름의 양. 그 다음에 시리어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뭉게구름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구름, 양털구름 같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시리어스 어마운트, 양떼구름이다. 시리어스 어마운트는 양떼구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의 종류, 얘는 뭉게구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떼구름 한번 볼게요. 얘를 올려주면 뒷배경에 있는 구름이 사라졌다 들어왔다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권운이라고 하죠. 구름의 한국말로는. 자, 양떼구름이 사라졌다가 꽉 찼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아예 맑은 하늘 만들고 싶을 때는 시리어스를 낮춰버리면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만 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리어스니까 양떼구름을 낮춘 다음에 뭉게구름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이 되죠. 아주 맑은 하늘 만들고 싶을 땐 디케이도 내리고 시리어스도 내리면 된다. 얘는 작동을 안 하겠죠, 당연히. 얘가 뭉게구름이 있어야지만 덴시티를 올려야지만 크라우드가 있어야지만 얘를 올려서 작동이 되는 거니까 없으면 의미가 없다. 적당히 올려주고 몇 개만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만 뜨는 하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시리어스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랜더 걸리는 사람들은 저 뭉게구름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따내기 불편해서 잘 안 쓰는데 뭐 연출을 완벽하게 그냥 편하게 할 때는 넣어도 됩니다. 자, 권한을 없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컨트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기찻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기찻길이 아니라 컨트레이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저기 위에 보일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위에 보이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자국을 이제 보통 비행기 이렇게 당을 기차기처럼 쫙 열렸다고 컨트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 운행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리게 되면 비행기가 여러 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게 리얼타임 워크프로에는 다 있는데 루미언도 그렇고 가요. 이게 실시간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보일 겁니다.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바람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운행 자국 표시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보여주는 게 컨트레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인천공항 되겠죠. 일부러 연출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항목은 아니고 얘는 쭉 내리면 한두 개만 이렇게 날아간다. 뭐 한두 개 정도 넣을 수 있는데 빼도 별 지장은 없다. 비행기 운행 자국 구름에 따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컨트레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아래 부분 두 가지는 이거는 뭐 사실은 동서남북인데 크라우드 항목 중에 아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롱저튜드라는 게 있는데 롱저튜드랑 라티튜드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롱저튜드는 경도. 지금 보면 위도 경도라고 해서 지구 방위 위치 있죠. 지구를 설명할 때 위도 경도를 표시하는데 이게 롱저튜드는 경도고 얘 레티튜드는 위도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힘드시겠죠. 그 지구의 방위 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면 위치가 돼요. 가로 세로
얘는 뭐 뷰에 따라서 세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드 경도가 사실은 지구의 방위를 표시하는 가로 세로니까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이니까 그걸 위도 경도로 이렇게 롱도튜드, 라티튜드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업할 땐 그냥 가로 세로 구름이 위치 가로로 얼마 갈 거냐 위도로 얼마 갈 거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얼만큼 이동할 거냐 가로 세로라고 인식하시는 게 훨씬 쉬울 거다. 자기가 원하는 구름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뷰의 구도를 잡은 위치에 맞춰서 구름이 위치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름을 조절하는 것들이 한 6가지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롱지튜드랑 라티투스는 가로 세로로 인식을 해라. 위도 경도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디케이는 뭉게구름 앞에 있는 뭉게구름이다.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버라이티는 뭐 구름의 종류다. 그래서 덴시티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시리어스는 권운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구름, 양대 구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피어 한번 살펴봤고요. 앰모스피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캡처 나가겠습니다. 캡처는 당연히 이제 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영상도 저장을 하고 스틸 이미지도 렌더로 걸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거의 지금 보이는 거랑 차이는 많이 없는데 렌더를 걸게 되면 그걸 캡처라고 하는 이유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렌더링이라고 안 하고 캡처라고 해요. 근데 렌더링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 틀린데 렌더링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게 용량이 커도 무지하게 빠릅니다. 거의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미지를 렌더링 할 때 사이즈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풀 HD라고 있고 커스텀 울트라 HD면 더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커스텀 누르면 직접 입력할 수 있고 그래서 캡처 항목에는 사이즈를 직접 조절하는 거, 윈도우에서 보여주는 거, 풀 HD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풀 HD로 기본해놓고 V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스펙트 레티오라고 해서 가로 세로 비율이 1.8 그럼 16대 9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을 꽉 채워놨으니까 얘로 렌더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는 렌더를 어떻게 넣어 저장할래? 라고 묻는 것들이 있어요. use viewport aspect는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대로 aspect를 맞출 거냐? 뭐 이런 뜻인데 지금 뷰대로 맞출 게 아니니까 해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놨으니까 커스텀을 해놓으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지금 보여져 있는 이 비율대로 렌더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꺼주면 원래 위치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커스텀 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FHD 이런 거는 가로 세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절하는 에스펙트 레티오 가로의 세로 비율을 1대1 뭐 예를 들어 16대9 4대3 비율 이걸 조절하는 건 작동을 안 합니다. 자, 명칭을 제천에 이제 V레이나 튜모션을 설명도 했지만 명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V레이든 뭐든 하나를 알고 있을 때 꼭 그걸 따라하지 마시고 이 렌더링 프로그램들은 명칭을 기억하면 되게 편해요. 명칭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가더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지팩트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 쇼 프레임 지금처럼 렌더 사이즈가 지금 16대9로 되어 있는데 HD급으로 HD 비율로 되어 있는데 뷰는 지금 다르죠. 그러면 쇼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렌더링 걸 수 있는 프레임은 뭐야 보여줄 거야 체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렌더링 걸 때 걸기 전에 어떤 뷰로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얘를 켜놓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렌더링 하기 전에 매번 켜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럼 시커멓게 나눠지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걸었다 껐다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쇼 프레임을 체크하고 지금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이거를 렌더링 걸 때 나타납니다. 렌더링 걸 때 보면 내가 지금 정한 1대 7.8 비율 HD 1280의 720 사이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렌더를 걸 때만 확인이 됩니다. 렌더는 지금은 실시간 작업창이기 때문에 렌더가 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구도를 잡고 보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단축키는 Shift F11입니다. F11을 누르면 자, 뭐 지금 너 이거 저장할 거니 경로를 묻게 되고요. 저장할 거예요. 저장은 어디다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를 해놓은 다음에 얘를 렌더링이 됩니다. 잠깐 렌더링이 될 때 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렌더되는 옵션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소를 하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구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확인만 눌러서 저장하면 바로 렌더링 되는 저장이 아니라 똑같이 뷰를 작동합니다. 뷰를 작동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저장 경로에 저장하겠다 하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저장된 거는 렌더 타임은 저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실시간이기 때문에 뭐 렌더 당연히 퀄리티는 높아지겠죠. 자, 저장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 16대 9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렌더 이미지 맞춰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캡처 사이트에서 작동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쇼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뷰는 렌더 걸 때만 뷰가 쇼 프레임이 나타난다. 다음 이미지. 당신 저장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V1를 하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실시간 렌더 하신 분들은 오브젝트 아이디, 메탈 아이디, 뎁스 채널이라고 해서 포토샵 리터칭 할 때 꼭 이미지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리터칭 하는 옵션들의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따내고 그럴 때 편한 채널 값이죠. 채널도 같이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이감을 얼마 줄 거냐 이거죠. 뎁스 채널 같은 경우에 그건 아직 초보자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V를 돌려보신 분들은 체크했다가 포토샵에 와서 리터칭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매틱 네이밍은 아실 거예요. 체크하면 여러 장 저장을 할 때 자기가 알아서 이제 네이밍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 경로를 어디다 둘 거냐 선택해서 저장 경로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너 파일 저장, 이미지 저장할 때 뭘로 할래? 하면 보통 렌더 프로그램 돌리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통 원본은 타가로 저장합니다. 타가로 저장하고 이건 뭐 다른 그 색상 파일 저장되는 거고 로 파일이고, 그다음에 JPG나 PNG로 저장을 하죠. 요즘은 거의 JPG로 안 하죠. PNG로 하든가 아니면 원본은 타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저장 옵션. 그다음에 여긴 비디오로 저장할 때, 동영상 저장할 때 프레임 수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이 30프레임이냐 60프레임이냐 결정하죠. 당연히 동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1초에 30프레임 할 거냐 1초에 60프레임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영상 아주 디테일하게 편집한다면 요즘은 60초 60프레임도 해요. 1초에 60프레임. 근데 두 배로 속도가 느려지겠죠. 한 1초당 렌더링 걸어야 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컴퓨터 작업할 땐 30프레임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맥시멈 뭐 블루레이 어디다 저장할 거니 옵션을 퀄리티를 묻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두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옛날 블루레이 해상도가 FHD 정도 되는 거고요. 웹에다 올릴 땐 되게 작게 올리는 거고, 퀄리티를 이메일로 보낼 때도 용량이 작겠죠. 그래서 맥시멈 최대치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제 동영상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파노라마를 찍을 수도 있어요. 파노라마를 찍을 때 얘 해상도를 뭘로 할 거냐 묻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는 360도 이렇게 회전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펠북도 요즘 지원하죠. 할 때 하는 건데, 노멀로 할 거냐 하이로 할 거냐. 그럼 파노라마는 쉽게 말하면 용량이 커집니다. 아까 HDR처럼. 그래서 하이로 해놓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나중에 렌더 걸 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가 렌더링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첫 번째 쇼 프레임, 에스펙트 레티오, 사이즈 결정하는 거 단순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커스텀 이용해서 내가 직접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레티오를 이용해서 뭐 화면 보는 대로 가로 세로 뷰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할 거냐에 따라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 프레임은 체크, 이건 중요하다. 뭐 렌더링 걸 때 창이 나타나는데 폴더 경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뷰를 이제 보면서 구도를 가로 세로 뷰를 보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그 사이즈대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 프레임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확장자는 뭘로 저장할 것이냐 확인하는 창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비주얼 세팅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예제를 따라하면서 기본 조명이라든지 라이팅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인 사례를 뭐 샘플을 갖고 작업을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세팅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콘 중에 옆에 있는 이겁니다. 제너럴 세팅.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 건 비주얼 세팅이고 옆에 있는 제너럴 세팅이 있는데,
이 제너럴 세팅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떠요. 근데 얘가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제너럴 세팅이 더 종류가 많은데 이 제너럴 세팅은 말 그대로 제너럴입니다.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손댈 게 많진 않아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리얼타임 워크프로우 같은 경우에 트윈모션도 보면 알지만 저장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동영상이나 이미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EX 파일로 해서 게임처럼 구동되는 어느 컴퓨터에서는 구동될 수 있게 저장할 수 있죠. 그때 자신의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오버레이 시켜서 자기 타이틀 같은 걸 만들어 올 수도 있고 그 파일, EX 파일에 아이콘도 등록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아이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보통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댈 게 없죠. 그다음 인푸트는 중요해요. 인푸트는 처음에 자기 자신의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 그래픽카드 성능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인푸트는 뭐냐면 마우스 스피드, 컨트롤 딱 로비트하거나 이동하거나 패닝할 때 마우스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마우스 컨트롤하는 무브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X 파일로 저장하면 지금 실시간이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리얼타임으로. 그럴 때 이동하는 옵션이라든가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 조절값들을 올리게 되면 빨라질 수도 있고 마우스 컨트롤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불러올 때 뭐 탑을 들어올 거냐 이게 인풋 스타일이죠. 이거 EXFL 저장해서 탁 구동했을 때 Y축을 기반으로 수직으로 쓸 거냐 누워서 올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비주얼 세팅 보여드릴 때 한 것처럼 요건 중요하죠. 단축키 등록 Shift F11이 기본적으로 렌더 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클리어를 하면 지워지고요. 자기가 저장하고 싶으면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이 첫 번째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뭐 Shift F10이 아니라 난 Shift 딴 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뭐 Shift 10이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기본값 해놓는 게 편하니까 Shift F11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렌더 키다. 렌더 단축키를 등록하는 거다. 디바이스는 이거는 뭐 요즘 쓰진 않는데 스트레드 모드라고 해서 그 한때 유행했죠. 그러니까 3D 안경. 3D 안경 중에 되게 웃긴 안경.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안경 쓸 때를 스테레오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체 화면 보여줄 때 하는 건데 뭐 거의 쓰지 않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퍼포먼스는 그래픽카드 성능을 어떻게 자동으로 오토 레졸루션 할 거냐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토를 해놓으면 아까 뭐 비주얼 세팅에서 했던 것처럼 레졸루션, 그러니까 해상도 값을 울트라로 하든 하이로 하든 자기 그래픽카드에 맞춰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두면 되고요. 네트워크도 지금 손댈 필요 없고요. 프로시 세팅, 라이센스 저번에 했고요. 퍼포먼스도 기본적으로 처음 구동했을 때 뭐 어떤 걸 보여줄 거냐, 뭐 단축키 보여줄 거냐, 설명 헬프 보여줄 거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뭐 나머지 뭐 세팅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인풋 정도 단축키 등록하는 거하고 인풋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컨트롤 하는 거하고 마우스 스피드 올리면 뭐 마우스 여기서 컨트롤 되는 스피드가 확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 세팅 값에서 자기 성능에 따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게 제너럴 세팅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제너럴 세팅은 손댈 게 없다. 인풋 정도도 사실은 자기 컴퓨터의 사양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굳이 손댈 필요 없다. 단축키도 바꾸고 싶지 않다면 기억만 해라.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콘은 나중에 이제 또 등록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너럴 세팅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주얼 세팅, 제너럴 세팅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 비주얼 세팅이다. 프리셋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챕터에서 렌더링 되는 방법, 어떻게 렌더링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미지 효과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앰모스피어, 그 다음에 구름이라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그값, 그 다음에 뭐 배경 이런 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렌더링 되는 사이즈 결정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V-Ray나 뭐 기본 렌더링 루미온이나 트윈모션 마찬가지로 다 그러니까 매뉴얼들이 좀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퀄리티는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조심스러워요. 이게 뭐 실무에서 다 이게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게 아닌데 일로 자꾸 빠져요.
근데 그거는 자사량이다. 공통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뭐 직장을 나가시거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어,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프로젝트마다 VLA를 돌릴 게 있고 뭐 루미온을 돌릴 게 있고 엔스케이프로 돌릴 게 있고 다 틀려요. 근데 뭐 굳이 내가 VLA를 돌릴 줄 알면서 이거 똑같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의 툴을 익히는 것보다는 하나의 옵션으로 갖고 있는데 그 옵션의 추세가 지금 리얼타임 워크프로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 맥스나 뭐 스케치업 VLA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루미온을 돌리든 아니면 엔스케이프를 하나 갖고 있든 아니면 트위머신을 갖고 있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근데 실무는 빠르게 움직이니까 VLA를 외주 꼭 필요할 때 외주 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업에서 리터칭 효과를 주고 뭐 섀도우 값이나 주고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그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 리터칭 하느니 여기서 돌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럴 때는 웬만한 뭐 디자인 회사에서는 얘를 써주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다. 한번 빠지면 딴 걸 까먹지 않는다는 거에 주의를 가지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메타리얼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거 해서 진짜로 한번 해보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